백훈종의 전지적 비트코인 시점. 안녕하세요, 비트러너님들. 주말 잘 보내셨나요? 다소 긴 주말이었죠. 3일 동안 긴 롱위켄드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토요일에 아주 즐거운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우리 제 멘토이자 비트코인 엑스퍼트 지미송이 지금 한국에 있고요. 지난주 강남 모처에 있는 비트코인 하우스 오리진에서 미트업을 했습니다. 홀리시드라고 하는 이 비트코인 기독교 선교단이 지금 주최를 하는 미트업에서 이제 지미송이 연사로 초대되어서 저는 옆에서 이제 통역과 그다음에 약간의 이제 도와주는 역할 잠깐 이제 했는데 저도 이제 요즘 기독교를 열심히 공부하고 그다음에 그 성경을 좀 읽어보고 그다음에 기독교 관련 서적도 읽어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비트코인에 관심 많은 분들이 또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계시고 그러면서 이제 그 지미송이 쓴 책이죠. Thanks God for Bitcoin이라고 하는 책. 그 책의 이제 내용도 일부 좀 공부도 같이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관련해서도 지미송의 이제 전문적인 지식 같이 견해 나누면서 북사인회도 하고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벤트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마음 맞는 좋은 사람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도 주말을 보내는 또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65,000달러 초반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지난주 금융시장 참으로 역동적인 흔들림을 보여줬는데요. 중국의 스타트업 문샷 AI라는 곳이 새 AI 모델 키미 K3를 출시했다. 이런 소식과 함께 나스닥이 1.4%나 급락을 했습니다. 지금 엔트로픽보다도 더 높은 AI 연산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관심이 키미 K3라고 하는 새로운 AI 모델로 집중되고 있고 이거 딥시크 시즌2 아니냐 이런 이제 두려움이 지금 월가에 번지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에서는 보험사 금융주 이런 곳들이 지금 실적 발표 중인데 굉장히 탄탄한 실적이 나오는 덕분에 지수는 간신히 잘 방어를 했습니다. 미국 채금리 달러와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선거 개입 관련 뉴스 나오면서 또 주간 16%나 폭등한 국제유가 여파 속에서 소폭 하락하고 있는데요.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자, 이런 매크로 소음 속에서 비트코인 65,000달러 초반대까지 지금 오늘 아침 강력하게 올라주고 있는데요. 특히 7월 29일 연준 FOMC 회의를 앞두고 있는데 시장의 거래 고대들이 72,000달러 상승에 판돈을 거는 그런 모습이 옵션 시장에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마트머니가 어떤 미래를 지금 예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간단하게 엿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오늘 다룰 핵심 이슈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코인조인 얘기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프라이버시 기술이죠. 코인조인이라고 하는 서비스 여러분들께 좀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 플랜 B의 온체인 수익률 차트를 보면 시계바늘처럼 정확하게 반복되는 비트코인의 대사이클이 보입니다. 이번에도 이 사이클은 바뀌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거. 세 번째, 연준의 금리 인상의 모순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한다면 서민주택시장만 파괴하고 빅테크 AI 대기업들은 손도 못 댄다라고 하는 인사이트 전해드리고요. 제임스 레빗이가 역사상 최고치 4.5%를 돌파한 GDP 대비 주식 B2 마진데트는 이제 신용 대차 잔고죠. 그러니까 지금 GDP 대비 이 신용 대차 잔고의 비중이 역사상 최고치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전부 그리고 주식 B2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엄청난 위기가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다는 거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마이클 세일러는 BIP110을 반대하고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절대적 가치는 철저한 중립성에 있다라고 하는 인사이트고요. 자, 한번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죠. 오늘도 비트코인은 묵묵하게 블록을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사방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또는 거시경제에 대한 안 좋은 뉴스가 나올 수 있지만 우리는 오늘도 이번 주에도 진실의 블록을 쌓아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코인조인이 증명하는 비트코인 프라이버시의 진화와 과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 차트라기보다는 도식을 보시면 코인조인 스트럭처라고 되어 있죠. 믹싱 존이라고 하는 초록색 영역이 중간에 있고 이제 왼쪽에 비트코인의 지갑에서 트랜잭션들이 들어오면은 오른쪽에 이렇게 믹싱 존을 거쳐 나간 트랜잭션들이 어디에서 오는 건지 모르게 이렇게 그 도착지로 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무슨 지갑에서 무슨 지갑으로 옮겨지는지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게 블록체인인데 이 믹싱 존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모르게 만들어서 이제 누가 보낸 건지를 완전히 가려주는 그런 프라이버시 기술이 바로 코인 조인이 되겠습니다. 자, 코인조인은 여러 참여자의 UTXO를 단일 트랜잭션으로 결합해서 자금의 직접적인 흐름을 흐리게 만드는 역할을 해주는 기술 레이어입니다. 이를 통해 비트코인의 공개 블록체인상에서 프라이버시를 개선하는 동시에 채굴 수수료를 낮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가명성 기술이죠. 익명성 기술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비트코인이 이제 익명성에 좋다라고 하는 거는 좀 잘못 알려진 사실이죠. 누가 보냈는지 지갑 주소를 우리가 완벽하게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알 수 있습니다. 지갑 주소가 공개되어 있다면 그 지갑 주소를 타고 들어가서 결국 누가 이 돈을 이 지갑에 넣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게 바로 이제 익명성은 아니라는 거죠. 익명성이라고 하는 거는 완전하게 프라이버시가 보장돼야죠. 근데 비트코인은 애초에 그렇게 만들어진 기술은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완벽한 탈중앙성을 구현하기 위해서 일부의 프라이버시, 익명성은 포기를 했어요. 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을 전체 노드가 24시간 감시하고 그것이 결국 공유 원장이라는 거죠. 공동관리 원장이라는 개념. 그 원장이 바로 이 제3자의 신뢰에 기댈 필요 없는 완전 탈중앙화된 합의 체계를 만들어낸 기술의 근본이기 때문에 결국 그러려면은 24시간 투명하게 모든 트랜잭션들이 다 외부에서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하는 구조를 채택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라이버시는 당연히 좀 뒷전으로 밀리게 된 거고, 비트코인을 초기에 굉장히 열심히 개발에 동참을 했던 이 사이퍼펑크들은 비트코인의 이런 면을 굉장히 안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프라이버시가 중요하다, 프라이버시를 더 강화해야 된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어요. 자, 그래서 코인조인이라는 게 등장을 한 겁니다. 이 코인조인이라고 하는 기술 레이어를 사용한 지갑을 쓰면 그 해당 지갑을 통해서 비트코인이 들어오고 나갈 때는 이제 어디에서 온 비트코인인지를 모르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고. 자, 근데 이제 요즘 AI 기술이 워낙에 핫해지다 보니까 그 AI 패턴 인식 기술이 믹싱 전후의 자금 흐름을 추적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라이버시 수준의 의문을 던지는 사람들도 있고요. 단순한 프라이버시 도구와 완전한 익명성 암호화 방식 간의 차이점에 주목하는 반론도 존재한다는 것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완전히 익명성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시각도 일부 존재합니다. 이런 프라이버시 도구를 쓰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된다. 비트코인은 참 좋아하는 건 똑같지만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저는 코인조인은 훌륭한 프라이버시 도구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요즘에 AI 기술이 워낙에 빨리 발전을 하고 있으니까 마치 스마트 컨트랙트 취약점을 찾아내서 디파이 해킹도 많이 일어나듯이 이 코인조인에 들어왔지만 믹싱이 되었지만 그래도 AI 기술을 통해서 이 출발지를 지갑 주소를 찾아낼 수 있는 기술도 발전한다는 거는 뭐 알겠습니다. 뭐 그런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오픈소스라고 하는 비트코인의 기술 특성상 이 기술 고도화를 통해 끊임없이 극복해 나갈 진통일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픈소스 기술은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죠. 누군가가 코인조인을 깨는 그런 어떤 복잡한 자금 추적 기술을 AI를 통해서 만들었다면 또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기술이 또 이 전 세계에 있는 똑똑한 기술자들, 개발자들 가운데 비트코인의 프라이버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발자들 가운데 또 만들어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픈소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대하다. 국가의 감시와 통제가 심해질수록 결국 코인조인의 프라이버시 기술 그 레벨은 계속해서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AI도 막을 수 없고 아무리 똑똑한 개발자도 이것을 뚫을 수 없는 그런 기술에 또 도달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플랜 B의 온체인 수익률 차트를 보면요, 시계바늘처럼 정확하죠. Like clockwork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계처럼 정확하다.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 차트의 오른쪽 끝에 보면 지금 완전히 파란색 구간으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percentage supply in profit, 그러니까 비트코인 전체 유통량 가운데 얼마나 많은 코인들이 지금 손실 구간이냐 아니면은 수익 구간이냐, 이거를 이제 보여주는 건데, 파란색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손실 구간인 코인들이 많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가면 갈수록 수익 구간인 코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손해냐 수익이냐는 이 리얼라이즈드 프라이스, 비트코인이 온체인상에서 마지막에 움직인 그 기록의 타임스탬프를 찍어서 그때 당시 가격으로 봤을 때 이 코인이 지금 현재 시장가 대비해서 손해를 보고 있냐 수익을 보고 있냐, 이거를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지금 파란색이 이렇게 깊은 군청색까지 끝까지 아주 내려갈 정도로 전체 코인 유통량 중에 대부분이 손해 구간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러면은 이제 바닥을 찍고 비트코인 다시 가격이 올라서 얼마 뒤에는 노란색, 그 다음에 주황색, 그 다음에 빨간색 영역까지 올라가게 된다는 시계와 같은 비트코인의 4년 주기 사이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확히 수익 상태 비율, percentage supply in profit, 요건요, 수익을 보고 있는 비트코인이 전체 비트코인 유통량의 약 60%일 때는 파란색이고 90%일 때는 이제 빨간색 점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각 자료는 반감기와 긴밀하게 연결된 반복적인 온체인 행동 양식을 강조하는데, 답변 달린 것들 중에 보면은 현재 사이클이 과거의 규칙성에서 다소 벗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는 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의심하는 분들이 많죠. 비트코인이 4년 주기 사이클이 깨진 거는 아니냐. 왜냐면 지난
2005년 말 비트코인 가격 상승폭이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굉장히 조용한 상승장이었고 급격한 상승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 4년 주기 사이클 깨진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죠. 자, 근데 인간의 탐욕과 공포 그리고 4년마다 공급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비트코인의 수학적 설계가 결합하는 한 사이클은 계속해서 반복될 겁니다. 생각해보면 25년의 상승장이 굉장히 조용했던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타임 하이는 찍었죠. 12만 6천 달러라는 올타임 하이는 찍었지만 이제 사람들의 기대치만큼 많이 올라가지 않았을 뿐이죠. 근데 생각해보면 25년은 연초부터 이어졌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연말로 가면서 계속해서 사그라들었고 오히려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었고 그러면서 이 M2 유동성도 딱히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전년 대비 M2 유동성 특히 M2 유동성 자체는 늘어났지만 그 전년 대비 글로벌 M2는 예년 대비해서는 거의 정체 상태 약간 느는 수준에 이제 그쳤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높아지고 그러면서 경기 침체 가능성도 있고 뭔가 비트코인이 지난 17년간 존재하면서 겪었던 상승장에서 가장 안 좋은 거시경제 환경을 겪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2024년 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어떤 그 미국의 비트코인 법제화 그 바람이 굉장히 급격하게 일어나 줄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그것도 굉장히 더디게 발생을 했고 사실 클래리티 액트 법안이 지금까지도 상원에서 통과가 못 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 비트코인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그래서 똑같이 사람들의 센티먼트는 왔다 갔다 반복을 하고 비트코인의 4년 주기도 반감기를 기점으로 왔다 갔다 하지만 이제 그 진폭만큼은 조금 그때 당시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건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라는 회의론, 이번에도 등장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온체인상에 기록된 부의 축적과 분배 패턴은 여전히 시계바늘처럼 정확하게 굴러가고 있어요. 지금도 약한 손들은 이미 다 털고 나갔고 이제 고래 투자자들은 다시 비트코인을 모으고 있죠. 자, 이런 고래들의 매수 행렬이 이어지다 보면 가격이 어느 정도 복귀를 하고 그러다 보면은 단기 약한 손들이 다시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또 이제 일시적인 가격 상승이 올 겁니다. 그러다가 거품이 쌓이고 또 가격이 폭발적으로 오르다가 무너지고 이거를 반복을 하게 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일시적인 시장 가격에 등락에 흔들리지 말고 온체인 사이클, 온체인 지표를 보고 사이클을 한번 가만히 관찰해 보는 게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을 예상하는 데 더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 작가인 멜 매티슨, 투자자이자 작가이죠. 멜 매티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최근에 언체인드 인터뷰에 등장을 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매티스는 연준의 금리 인상이 주택시장과 건설 경기에 타격을 주기 때문에 평범한 미국인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기만 한다. 근데 오픈 AI와 같은 거대 기업들 같이 GPU 등 AI 인프라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는 막대한 지출을 막는 데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게 물가를 잡는다라고 하지만 결국 어떤 식으로 물가를 잡냐면 이 서민 경제를 팍팍하게 하는 식으로 물가를 잡는다라는 얘기죠. 이런 대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 같은 곳에 막대한 지출을 하는 데는 아무런 그 효과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는 통화긴축 정책이 일반 소비자에게는 불균형적인 고통을 주는 반면 대형 테크 기업들은 높은 차입 비용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은 채 자본 집약적인 프로젝트를 지속하는 현실을 꼬집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이제 부동산 경기 같은 거는 10년물 국채 금리에 부동산 금리가 완전히 모기지 금리가 완전히 이제 묶여 있죠. 딱 동행하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면은 모기지 차입 금리가 올라가고 모기지 금리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올라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자 비용이 늘어나서 계속해서 부동산을 들고 있는 사람들 거의 다 이제 담보대출로 무슨 대출이든 아무튼 받아가지고 집을 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집을 살 때 받았던 대출 금리가 올라가므로 당연히 이 서민 경제가 팍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K자형 경제로 양극화된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들은 그럼 어떠냐? 대기업들은 이 AI 데이터 센터 같은 거 특히 지금 빅테크, 하이퍼스케일러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차입금리가 올라가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게 지금 3%인 대출금리가 4%, 5%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들 입장에서는 이 대출을 받아서 AI 데이터 센터 건립이나 뭐 인프라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이 10%, 20%이기 때문에 사실 대출금리가 몇 퍼센트 올라가는 거는 이들에게는 별 문제가 아닙니다. 이들은 게다가 막대한 현금 그 유보금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출이라고 하는 것은 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전략적인 레버리지 입장이고 우리 서민들처럼 이렇게 집 한 채를 꼭 사고 싶어서 그 대출을 끼고서라도 무리해서 집을 사는 그런 애초의 컨셉이 아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매티슨의 평론은 지속되는 경제적 논쟁 속에서 금리 정책이 소비자 주도 섹터와 기업 테크 투자 섹터에 미치는 영향력이 구조적으로 판이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 법정화폐 시스템 아래서 통화 정책은 굉장히 불평등하고 왜곡되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며 금리를 올리면 모기지 금리를 감당해야 되는 서민들의 삶과 주택 시장만 파괴될 뿐 자본이 넘쳐나는 빅테크 공룡들의 AI 독점 레이스는 멈추지 않아요. 계속해서 이 회사들은 투자를 진행을 할 거고 오히려 그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아성을 좀 뛰어넘고자 나도 AI 인프라 투자 해보겠다. 나도 AI 모델 한번 개발해보겠다라고 열심히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었던 중소기업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당해서 줄도전하는 사태로 이어질 수도 있죠. 왜 이 회사들은 줄도전할 수밖에 없냐? 이런 회사들이야말로 이제 시중금리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지 않겠습니까? 사업 자금을 대출을 받았을 거고 그 대출 금리가 올라가면은 그 대출 원리금을 못 갚으면서 이 회사들은 부도가 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더 양극화를 불러일으키는 결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현재 통화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모순이에요. 금리 인하를 하면은 인하를 하는 대로, 인상을 하면 인상을 하는 대로 결국 계속해서 우리 서민들과 작은 규모의 기업들 이런 사람들만 역차별을 받고 이 빅테크들 지대 추구를 일삼는 일부 대기업들, 기관들은 계속해서 수혜를 받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케빈 헐시 신임 연준 의장이 하는 말이 좀 어느 정도 맞는 말인 게 연준이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시장에서 금리가 결정되도록 해야 된다.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잘못 측정해서 금리 인상을 하거나 금리 인하를 해버리면은 이 잘못된 시그널이 시장에 전해지고 그러면서 가격이 왜곡되고 그게 엄청난 부작용으로 나타나는데 그 부작용이 바로 그런 K자형 양극화 경제. 계속 빅테크들만 살아남고 중소기업들은 도산하고 서민 경제는 팍팍해지고 이런 거죠. 이런 걸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게 이제 케빈 헐시가 기본적으로 하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물론 앞으로 연준 의장이 됐기 때문에 어떤 행보를 보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그가 이제 연준 의장이 되기 전에 학자로서 그리고 투자자로서 이제 이분은 학자는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 시장에서 잔뼈가 굵은 투자자로서 연준 이사 출신의 잔뼈가 굵은 투자자로서 이 사람이 이제 언론에서 했던 여러 가지 얘기들은 연준의 역할 자체를 축소해서 자꾸 시장 가격에 왜곡을 주지 말아야 한다. 작은 연준을 사실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그런 면은 아주 좋은 저는 그런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뭐 그런 것들을 기다리거나 어떤 뭐 케빈 헐시가 잘해줄 거라고 바라거나 그럴 필요가 없죠. 우리에게는 비트코인이라는 탈출구가 이미 존재합니다. 이런 이제 마치 그 쥐가 이렇게 쳇바퀴 도는 것 같은 똑같은 그런 결과로 이어지는 이 정치인들과 그다음에 뭐 중앙은행들의 이런 말하자면 자기들이 짜놓은 이런 판 아래에서 우리가 쳇바퀴 도는 쥐처럼 계속해서 그 쥐경주를 펼칠 필요가 없고 비트코인으로 탈출해서 우리 그냥 자체적인 능력을 재산을 쌓고 그 재산을 불리는 그 능력을 키우면 되겠습니다. 모두에게 평등한 규칙을 제공하는 비트코인. 이것이 왜 인류에게 필수적인 기술인지 다시 한번 절감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제임스 레빗이 비트코인 펀드 매니저이자 더 인포메이셔니스트 뉴스레터의 저자죠. 미국 GDP 대비 신용 융자 부채 마진 데트 펄 GDP라고 하는데요. GDP 대비 부채를 말하는 겁니다. 결국. 이 비율이 기록적인 수준에 도달했으면 나타내는 차트. 그러니까 이 부채도 그냥 부채가 아니라 국가 부채 이런 게 아니라 시중은행에서 일반인들이나 아니면은 기업들이 뭔가 이유를 사업을 뭐 확장을 하려고 하든 아니면 뭐 투자를 하려고 하든 대출을 받아서 그게 이제 GDP 대비 몇 퍼센트 정도 되냐 이거를 이제 나타내는 그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신용융자 잔고가 이렇게 미국 GDP 대비해서 4.5%를 돌파했는데 이게 2000년 닷컴 버블,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2021년 유동성 파티 등 과거 주요 시장 붕괴 직전에 기록했던 역사적 고점들을 모두 뛰어넘은 수치라는 걸 보면 아마 대부분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너무나도 당연하죠. 빚내서 뭐 하겠습니까? 지금 신나게 올라가고 있는 저 주식시장에 나도 한번 발을 담궈 보겠어 라는 목적으로 개인과 기업들이 모두 들어와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주식시장 내 극단적인 레버리지 B2 상태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차트가 되겠고 제임스 레빗이는 이를 광범위한 금융 안정성은 물론 비트코인과 같은 대체 자산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리스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용 팽창이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언제나 디레버리징이 일어나죠. 우리 그 장단기 부채 사이클이라고 하는 개념 레이 달리오가 얘기하는 부채에는 사이클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신용 팽창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때 결국 이제 디레버리징 구간이 오고 그때 굉장히 심각한 그런 사태들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게 언제나 반복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거품이 터지는 순간 주식 등 위험자산 전반에 일시적인 연쇄청산 공포가 도달할 수가 있어요. 물론 비트코인에도 이런 레버리지 자금들이 일부 들어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지금 이미 하락장을 때려 맞았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거든요. 비트코인은 이미 털고 나갈 사람들은 많이 털고 나간 상황이죠. 털고 나간 사람들은 다 그때 그 마진 데트, 그러니까 신용 융자가 늘어날 때 그때 대출받아서 비트코인에 들어왔던 사람들일 거예요. 언제?
25년 상승장에 아마 15만 달러, 20만 달러 연말에 갈 거라고 보고 빚내서 비트코인에 들어왔었겠죠. 하지만 12만 6천 달러를 기점으로 올해 7월까지 계속 떨어지자 아마 못 버티고 그 레버리지를 더 이상 감당하지를 못하잖아요. 이자를 낼 텐데. 그래서 털고 나간 사람들이 많을 거다라고 봅니다. 게다가 또 옆 동네 반도체 주식들, AI 관련 주식들이 워낙에 큰 폭으로 올랐으니까 비트코인 뭐 지금 팔아서 당연히 손해를 보겠지만 그냥 팔고 수익이 나는 AI랑 반도체 주식으로 가서 수익을 한번 보전해보자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요? 자,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은 이미 디레버리징을 겪은 상태라서 만약에 주식시장이 디레버리징을 나중에 겪으면 그 이제 흘러나오는 결국 돈이 어디로 가는 건 아니거든요. 돈은 이제 다시 회수되겠죠. 회수되다가 그 돈이 이제 은행으로 다 흘러 들어가서 뭐 빚을 갚고 하겠지만 그러고도 남은 일부의 자금들은 이제 다음 투자처는 어디냐 이러면서 이제 흐르거든요. 그때 비트코인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비트코인은 이미 굉장히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디레버리징 된 상황이기 때문에 게다가 비트코인 자체의 특성 이렇게 뭐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다가 결국 레버리지가 쌓여서 신용 거품이 터지는구나 라고 하는 상황에 애초에 뭐 신용이 발생할 일이 없는 비트코인 담보대출도 담보대출이고 그죠? 비트코인은 뭐 그냥 신용대출이란 개념 자체가 없죠. 그래서 이런 통화 시스템에 대한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대한 통화 시스템에 대한 이제 신뢰도가 높아지고 뭐 은행 뱅크런 날 일도 없고 비트코인이 지갑에서 내가 인출할 때 누가 뭐 안 된다고 하나요? 절대 그럴 리가 없죠. 자, 이렇게 안전자산에 대한 이제 실물자산,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비트코인의 인지가 또 확산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이클 세일러의 BIP 110에 대한 선언인데요. 비트코인의 절대적 가치는 중립성에 있다라고 하는 마이클 세일러의 지금 주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클 세일러는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오디널스나 인스크립션 같은 임의의 비금융 데이터를 전송하려고 하는 것을 제한하는 BIP 110 요 임시 소프트 포크 제안이 나 여기에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이러한 프로토콜 변경이 그들이 타깃으로 삼는 이른바 데이터 스팸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 이런 주장이에요. 세일러는 네트워크를 보호하고자 이 조치를 지지하는 존경받는 비트코이너들의 의도는 이해하지만 이 제한이 정당한 수수료를 지불하는 정상적인 트랜잭션들까지 무효화할 위험이 있으며 합의 규칙 변경에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 지적을 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에 필요한 것은 중립성의 수호자들이다 라고 강조하며 블록 공간의 사용 처리는 특정 데이터 유형에 대한 강제적인 제한이 아니라 시장 중심의 수수료, 채굴자들의 선택 그리고 각 노드의 정책에 의해 자율적으로 거버넌스가 이루어져야 한다 주장을 했습니다. 맞는 주장입니다. 누군가가 어떤 데이터가 스팸이다라고 결정을 하려면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뭐가 스팸인지를 결정을 누군가 해야겠죠. 그걸 누가 정하냐? 그걸 누가 정하기 시작하면 비트코인의 합의 프로토콜이 깨지는 겁니다. 이제는 비트코인의 중앙화된 주체가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그건 절대 안 된다. BIP110으로 소프트 포크를 하여 어떤 그 BIP110을 제안한 그 세력의 의견이 비트코인 전체 합의 프로토콜에 반영되어 버리는 순간 그들의 입맛에 따라서 비트코인이 한번 변경되었다라고 하는 나쁜 선례를 남기는 거예요. 그러면 또 시도를 하겠죠. 이 정도 스팸 필터로는 이제는 부족해. 이것까지 걸러야겠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안 된다. 그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 그냥 정당한 수수료를 지불했으면 그 수수료를 먹기 위해서 채굴자가 그게 비금융 데이터든 금융 데이터든 내가 원해. 그러면 블록에 담는 거고 그 블록에 담겼을 그 트랜잭션 데이터가 블록에 담겼을 때 어떤 노드는 이거를 받아 처리해 줄 것이고 어떤 노드는 거부할 거예요. 그러니까 노드라는 게 이제 옛날같이 그 비트코인 코어라고 하는 단일 소프트웨어로만 돌릴 수 있었던 환경에서는 비트코인 코어의 정책에 따라서 무조건 데이터를 수용하느냐 마느냐가 결정되겠죠. 하지만 이제는 그런 데이터들을 수용하는 비트코인 코어 그런 데이터들을 스팸 필터링해서 거르자라고 하는 비트코인 나츠 자체도 체크박스로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스팸 필터링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선택할 수 있다니까요. 노드의 선택이다. 그리고 이제 제3의 노드 소프트웨어인 프로덕션 레디 같은 것들도 지미송, 샘슨 모, 파커 루이스, 그 다음에 래클리프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죠. 이렇게 선택지가 넓어지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고 좋은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그냥 채굴자와 노드라고 하는 각 주체들의 자발적인 결정에 의해서 데이터가 처리가 될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런 스팸, 비금융 트랜잭션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스팸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런 것들이 걸러지던지 살아남던지가 결정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아예 그냥 포크를 해가지고 못하게 해버리자라고 하는 거 그거는 나쁜 선례를 남긴다라고 하는 마이클 세일러의 의견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비트코인 7월 말 72,000달러 간다라는 25억 달러 규모 대형 옵션 배팅이 등장을 했습니다. 대리비트 거래소예요.
7월 31일 만기인 7만 달러 콜옵션 2만 계약과 7만 2천 달러 콜옵션 2만 계약을 매도하는, 그러니까 다시 설명드릴게요. 7만 불 콜옵션 2만 계약 매수, 그리고 동시에 7만 2천 달러 콜옵션 2만 계약 매도, 이런 대규모 블록들이 포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2만 계약이니까 4만 계약이죠. 현재 공정가치 기준 무려 25억 달러, 3조 4천억 원에 달하는 거대한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개인은 아닐 것이고 아마 거대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의 연합이거나 아니면 특정 글로벌 기관 투자자겠죠. 3조 4천억 원에 달하는 옵션 베팅을 한 건데 이거를 불콜 스프레드라고 합니다. 그냥 단순히 한 방향으로 베팅하는 게 아니라 옵션을 매수와 매도를 동시에 했잖아요. 근데 7만 달러 콜옵션은 매수했고 7만 2천 달러 콜옵션은 매도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비트코인이 7만 불 위로 올라갈 때 수익을 얻는 티켓을 사는데 7만 2천 달러를 초과하는 보너스 수익은 포기합니다. 그럼으로써 티켓 구매 비용과 최대 손실 위험을 낮춘 스마트한 베팅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내가 7만 달러 위로 올라갈 거라고 기본적으로 믿는 거예요. 7만 달러 위로 올라갈 거 언제 근데? 7월 31일에. 7월 30일이면 언제죠? 7월 29일 FOMC 다음 날입니다. FOMC가 이제 이틀 동안 열리고 기자회견 하니까. FOMC 회의 결과 발표 다음 날 옵션 만기가 오는데 그 옵션이 7만 달러, 행사가가 7만 달러인 옵션에 베팅을 한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7만 달러 위로는 올라올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콜옵션을 샀으니까 7만 달러 위로 올라가면 올라가는 만큼 나는 수익인 거죠. 그러니까 7만 달러 위로 올라가는데 베팅을 한 거고 동시에 내가 이게 틀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틀릴 수 있으니까 7만 2천 달러 콜옵션 매도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비트코인이 7만 2천 달러 위로도 올라갈 거야 이렇게 보고 콜옵션을 샀겠죠. 매수했겠죠. 그러면 나는 콜옵션 매도를 했으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사간 사람들이 행사를 하지 않으면 나는 옵션 프리미엄 수익을 벌거든요. 콜옵션 매도라는 거는 프리미엄 수익을 받는 거예요. 콜옵션이라는 거에도 가격이 다 매겨져 있어요. 그래서 나는 콜옵션 상방 베팅을 했어. 콜옵션 매수를 했어. 근데 내가 틀릴 수 있어. 틀리면 어떻게 돼? 그러면 나는 이제 돈을 잃는 거죠. 콜옵션을 사는 데 쓴 비용을 잃는 거죠. 근데 반대 포지션에서 나는 콜옵션 매도도 했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뭐 혹시나 잘못돼가지고 7만 달러 위로 안 올라와도 그 콜옵션을 매도한 거에서 번 프리미엄 수익으로 내가 콜옵션을 매수할 때 쓴 프리미엄 손실을 메꿀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대신에 만약에 7만 달러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은 이제 상방은 막히는 거죠. 7만에서 7만 2천 달러 사이에서 내가 수익 구간인데 7만 2천 달러 위로 비트코인이 진짜 올라가 버리면 나는 그 위로 올라가는 거는 못 먹는 거예요. 7만 2천 달러 콜옵션 매도를 했으니까 나한테 옵션을 사간 사람들이 7만 2천 달러 위로 올라갔을 때 행사를 하겠죠. 옵션 행사를 하겠죠. 그러면 나는 이제 거기에서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7만 달러 콜옵션 매수의 수익이 상쇄돼 버려요. 그러니까 7만 2천 달러 위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 버리면 나는 거기선 수익을 못 먹는 이런 이제 상방은 맞고 그 다음에 그 옵션 투자 실패에 대한 어떤 손실 그거는 또 효과적으로 상쇄를 시키는 그런 전략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자산의 완만한 상승을 기대할 때 쓰는 전략이라 보시면 되겠고 비트코인이 7만 불 위로는 올라갈 거다라고 보고 베팅을 하는 자금이라는 거를 우리가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7월 금리 동결 유지 확률은 75에서 80% 수준으로 지배적이게 바라보고 있긴 합니다. 최근 발표된 6월 CPI, PPI 물가지표가 크게 둔화되면서 금리 인상 공포가 이제 크게 누그러진 덕분이죠. 다만 이번 주 미국과 이란 간의 긴장이 다시 격화되며 호르무즈 해협 원유 수송 차질을 빚고 있어서 WTI와 브렌트유가 지난 3월 이후 최대폭으로 폭등을 했죠. 그래서 6월 물가 둔화는 유가 폭등 전의 과거 데이터라서 이제 7월 FOMC는 이거를 미리 반영해서 조금 매파적인 스탠스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글로벌 시장의 고래들은 지금 연준의 완화적 스탠스와 비트코인의 추가 상승에 판돈을 걸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반도체 베어마켓 진입 위기, 중국발 AI 쇼크가 발생을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기술적 베어마켓 영역 진입을 위협받을 정도로 칩 전반의 매도세가 거셌어요. 그래서 나스닥이 1.4%나 급락을 했고요. 넷플릭스의 실적 부진도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국의 인공지능 스타트업 문샷 AI가 미국의 오픈 AI나 엔트로픽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가진 오픈소스 모델 키미 K3를 전격 출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국 AI 주도권 우려를 자극했습니다. 찰스 슈왑의 수석 트레이딩 전문가 전략가 조 마졸라에 따르면 최근의 반도체 변동성에 대해 AI 인프라 사이클이 끝난 것 아니라 지나치게 높아진 밸류에이션과 포지션을 재조정하는 과정이다 이런 분석이 나왔고요. 현재 투자자들은 기업들의 막대한 AI 지출이 단순히 비용 상승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실질적인 강력한 수요를 반영하는지 명확한 답을 원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시장의 눈은 다음 주 알파벳을 시작으로 발표될 거대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실적 발표로 쏠리고 있습니다. 2분기 어닝 시즌 초반의 거시적 흐름은 기술주에만 쏠려있던 시장의 자금이 다른 섹터로 넓게 분산되는 건강한 흐름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주, 증권주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잘 나가고 있죠, 실적이. 아울러 소비자 심리지수 역시 전쟁 전 수준 가깝게 회복되면서 견고한 실물 경제를 증명하고 있어서 2분기 어닝 시즌 초반 흐름은 굉장히 좋다. 이제 다음 주 빅테크,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실적만 잘 나오면 좋다 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금리 10년물 국채금리 4.533%, 2년물 국채금리 4.143%, 전일 대비 각각 3.5bp, 1.2bp 소폭 하락한 가운데 지난주 금요일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목요일 밤 TV 연설에서 미국의 선거 과정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 중국이 미국의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진 점, 요게 안전자산인 국채로의 자금 유입을 자극을 했습니다. 여기에 지속되는 중동발 지정학적 긴장감 속에 국제유가 선물이 2% 이상 급등한 점도 시장의 경계감을 높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미국의 경제 지표들은 튼튼한 체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6월 주택 착공 건수가 예상보다 크게 가속화되며 경기 침체 우려를 방어를 했고요. 한편 수입물가 지수는 냉각되는 모습을 또 보였다고 하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압력은 일부 완화되고 있다. 이런 소식도 나왔습니다.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월스트리트저널 설문조사 결과 기존 49.5에서 50.5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소비 심리가 여전히 살아있음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내리고 경기는 호조고 탄탄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외환시장에서 달러 인덱스는 0.1% 상승해서 달러 강세 기조를 유지를 했고요. 네, 그렇게 해서 2년물, 10년물 국채금리가 모두 약간씩 떨어지는, 그래서 국채 매수가 살짝 살아난 그런 상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국제유가 한번 볼게요. WTI 원유 선물 82달러로 4.5% 전일 대비 급등, 브렌트유 88달러, 거의 90달러에 또 금접을 했네요. 전일 대비 4.6% 급등입니다. 이란이 인접 걸프 국가들의 보복 공격 가하고 호르무즈 해협 폐쇄로 인해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유 수출 경로를 변경했던 홍해마저 예멘의 후티 반군이 차단할 가능성도 대도되고, 그래서 공급망 붕괴 우려가 지금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바클레이즈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원유 재고가 최근 몇 년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전략 비축유 방출마저 대부분 소진된 상황이다. 그래서 이 해협의 레드라인을 넘나드는 긴장 고조는 에너지 가격의 엄청난 상승 리스크를 초래한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은 재고 고갈이 가져올 엄청난 파장에 대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이렇게 덧붙였어요. 그러니까 국제유가 선물 트레이더들 사이에서는 지금 재고 부족, 이미 전략 비축유 다 썼다. 그러므로 이제 앞으로 전략 비축유 고갈과 다시 홍해와 그 다음에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이 원유 수급 차질에 따른 엄청난 이 국제 유가 상승, 국제유가 폭등, 이런 오일 쇼크에 준하는 위기가 예상이 된다. 이런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다는 것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밈도 BIP110에 대한 한 부분을 보여주는 그런 밈이 되겠는데, 여기 이제 차단기가 내려와 있는데 길을 전혀 막지를 못하죠. 바로 이게 BIP110 필터라는 것입니다. BIP110 소프트 포크를 해서 필터를 하더라도 과연 비트코인이라는 오픈소스 네트워크에서 전체 트랜잭션들이 검열되게 할 수 있을 것이냐, 애초에 불가능하다 라는 거를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비트코인은 말 그대로 수만 가지의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수만 명의 노드와 수만 명의 채굴자가 존재를 합니다. 채굴자가 블록을 트랜잭션을 픽해서 블록을 만들고 그걸 노드에게 보내면 노드가 그것을 처리해주고 그 다음에 다른 노드들에게 전파해줌으로써 트랜잭션이 처리되는 그 과정에서 이 BIP110 필터라는 것들이 정말 진짜로 제대로 된 비금융 데이터들을 필터링할 수 있을 것이냐, 안 될 거다. 어차피 안 된다. 그러면은 더 센 필터 이렇게 할 텐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제 비트코인이 이상해지는 거죠, 말하자면. 특정 세력의 주체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버리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상황으로 가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관리자가 존재하는 폐쇄적인 네트워크가 아니죠. 완벽한 무허가성, permissionlessness가 굉장히 강점인 비트코인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특정 데이터를 걸러내겠다는 규칙이나 검열 시도는 그저 쉽게 우회할 수 있는 이런 장난감 같은 차단기에 불과하다. 코드를 억지로 통제하려는 시도는 결국 무용지물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자, 누군가 비트코인의 합의, 이 비트코인의 합의는 뭔가요? 완전한 탈중앙화라는 게 언제나 가장 기본적인 합의입니다. 일부 개발자들이 코드를 변경해서 비트코인은 이렇게 돼야 오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비트코인의 컨센서스 합의는 그대로 놔두고 거기에서 살짝 변경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옳냐 그르냐를 결정하는 것은 채굴자와 노드들이다.
채굴자와 노드들이 어떤 쪽에 서느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뭐가 옳으냐 그르냐가 옳냐 그르냐가 판단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앞단에서 앞단에서 일부 개발자들이 이게 옳다라고 하면서 코드 변경을 해버리자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방법이다. 이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짧은 저렇게 장난감 같은 차단기를 세우더라도 어차피 비트코인은 그것들을 우회해서 그냥 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 그래서 비트코인에서의 합의라고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체제의 헌법과 비슷합니다. 그것을 뜯어고치려는 시도는 그 의도가 아무리 순수하다고 해도 내 말이 무조건 옳다라고 믿는 인간의 오만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아요. 비트코인은 그런 것에서부터 자유롭기에 위대한 기술인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오늘도 묵묵히 블록을 생성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네, 오늘도 변함없이 비트코인을 통한 경제적 자유를 향해 달려가는 비트러너님들 응원합니다. 날씨가 좀 흐린 월요일이지만 그래도 행복하게 하루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